여기서 지내. 바다도 보이고 좋잖아. 회사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있잖아. 5년 전 서해 외딴섬 선착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끝내자마자 여객선 램프를 밟아 올라탔어요. 달려오던 트럭 앞으로 몸을 던져 남편을 살린 대가가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남편의 눈빛도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배에 올랐습니다. 여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남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천천히 선착장을 빠져나갔어요.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아내는 멀어지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5년 뒤 그 남자는 다시 그 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돌아가지 못했어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고 아내가 그 뒷모습을 선착장에서 내려다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려오는 트럭을 본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횡단보도였어요. 태윤이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왔어요. 태윤 쪽이었습니다. 지원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윤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트럭이 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었어요. 흰 천장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 쪽을 내려다봤는데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하반신 마비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지원은 그 단어를 들으면서 태윤을 기다렸어요. 태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어요.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병과 충격이 겹쳤다고 했어요. 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심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지원은 중환자실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태윤이 알려준 것은 새벽 문자 한 줄이었어요. 지원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꺼놓은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빛이 꺼진 검은 화면을 붙잡고 있을 때 사람은 소리를 내어 우는 법보다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는 쪽을 택하곤 하죠. 울려고 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태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팀장으로 12년을 다뤄온 경영지원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던 공간이었고 지원이 매일 야근하며 숫자를 다듬던 곳이었습니다. 금고 번호도 지원이 마지막으로 바꿨어요. 어떤 서랍에 법인 인감이 있는지, 장부가 연도별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지원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바라보니 태윤이 그 금고를 열고 있었어요. 문에는 의자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지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둔 것이었어요. 바퀴로는 그 의자를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꺼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방에 밀어넣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원은 문틈을 바라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소리를 지르면 될 일이었는데 지원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를 끝으로 안이 조용해졌고 태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 할 말 있어? 지원은 태윤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가방을 손에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그 가방 어디 가져가는 거야? 회사 일이야. 법인 인감이 들어 있잖아. 내가 대표야. 내가 관리해야지. 아직 이사회 결의도 안 났잖아. 태윤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불쾌하거나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아, 넌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할 수밖에 없어. 내가 못 걷는다고 회사 일을 못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장부는 아버지가 만든 거야. 원본이야. 장인어른 돌아가셨잖아. 태윤의 목소리에서 높낮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야. 지원은 바퀴 손잡이를 쥐었어요. 방 쪽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걸려 있었어요. 앞바퀴가 의자 다리에 막혔습니다. 태윤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비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봤어요. 비켜줘. 왜? 방에 들어가야 해. 뭐하러? 남은 서류 확인해야 해. 그건 이미 내가 다 챙겼어. 태윤 씨. 지원아. 태윤이 낮게 끊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일 뿐이야. 휠체어에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지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말을 찾으려 했는데 태윤은 이미 복도 저편으로 걷고 있었어요. 뒤통수가 멀어졌습니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지원은 그 소리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의자가 아직 문을 막고 있었어요. 인천항에 도착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차 안에서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 음성만 끊어졌다 이어지고 지원은 조수석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바깥을 봤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짜고 눅눅해졌어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은 시끄러웠어요. 짐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카트가 바닥을 긁는 소리, 방송이 끊어졌다 이어지는 소음 속에서 지원은 태윤이 미는 휠체어에 실린 채 그 안을 지났습니다. 승성구 앞 경사로에서 태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건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의 가슴팍에 얹어두는 방식이었어요. 요양원 입소 서류야. 어디? 서해에 있는 섬이야. 지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느렸어요. 마비된 다리는 발받침대 위에 그대로였고 종이를 들어 올리는 손만 움직였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정해버렸어? 결정했어. 내가 동의한 적 없잖아. 지금 내 상태로 혼자 어떻게 해? 여기 요양원도 아니잖아. 그냥 섬이잖아. 시설보다 낫잖아. 사람도 있고 공기도 좋고 내뱉는 이의 얄팍한 말 한마디보다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야 하는 이에 접힌 서류 봉투가 언제나 더 무겁게 내려앉는 법입니다. 지원이 봉투를 접어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윤 씨,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잠깐 침묵이 생겼어요. 태윤이 앞을 보며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요양 보내는 거잖아. 배가 하루에 한 번이잖아. 규칙적인 환경이 좋은 거야. 아버지 회사 일은, 내 지분은 내가 다 처리할게. 그거 처리할 권한이 당신한테 없어. 태윤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그만해. 태윤 씨, 그만하라고. 경사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앞바퀴가 철판 사이 틈새에 걸렸어요. 태윤이 한 번 세게 밀었고 바퀴가 빠져나오며 지원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은 것은 지원 스스로였어요.
차가운 쇳덩이였습니다. 손이 금방 차가워졌어요. 배는 오래 갔습니다. 갑판에는 지원 혼자였어요. 태우는 실내 쪽으로 들어갔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귀를 막았어요. 하얀 포말이 뱃머리 아래서 쉼없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난간을 놓지 않은 채 바다를 바라봤어요. 봉투가 무릎 위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을 때 봉투가 날릴 뻔했어요. 지원은 손으로 봉투를 눌렀습니다. 버리려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섬은 작았습니다. 선착장에서 보이는 것은 낡은 경사로와 흙길이 전부였어요. 안개 때문에 위쪽이 어디까지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경사로를 밀어 올리다가 마당 한쪽에 휠체어를 세웠어요. 창틀이 검게 뜬 낡은 섬집이었습니다. 처마 아래 오래된 얼룩이 번져 있었고 바람에 어딘가 삐걱거렸어요. 가방 하나를 내려놓고 태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태윤 씨, 지원이 불렀어요. 태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 이번에는 더 낮은 목소리였어요. 태윤이 선착장 쪽 경사로를 내려가는 것을 지원은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철판 위에서 울렸어요. 여객선 엔진이 다시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낮은 진동이 마당 쪽까지 전해졌어요. 지원은 바퀴를 쥐었습니다. 배가 선착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음이 조금씩 작아졌고 파도 소리에 섞이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뒤따르던 갈매기 소리도 끊겼어요. 마당에는 바람 소리와 지원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원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바퀴의 녹이 손바닥 안쪽에 스며들었습니다. 붉게 물든 손을 내려다보다가 지원은 닿지 않았어요. 먼 바다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배가 사라진 자리에는 흔적도 없었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타고 규칙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서지고 쓸려나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등 뒤 흙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자갈을 구르는 소리였어요. 지원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더니 마당 앞에서 멈췄어요. 잠시 뒤 낯선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혼자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먼 바다를 향한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아직 바퀴 위에 있었어요. 붉은 녹이 묻어나는 낡은 철바퀴를 매만지며 사지로 밀려난 한 여인은 자신이 돌아갈 육지의 자리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이 쥐어진 채로 천천히 단단하게 굳어들었습니다. 여객선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지원은 마당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님 아주머니가 물러가고 나서 마당에는 다시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수님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물어보려다 그만두는 것이 등 뒤에서 느껴졌고 리어카 바퀴 소리가 흙길을 따라 멀어졌어요. 지원은 소리가 다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어요. 선착장까지 혼자 휠체어를 굴려 내려가는 것도 배 램프를 혼자 오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 섬은 그냥 감옥이었어요. 태윤이 그걸 알고 이 섬을 골랐다는 것도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해가 수평선 쪽으로 내려가면서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처마 아래 얼룩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창틀에 검은 기가 더 짙어졌어요. 칼바람이 귀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마비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밤바다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달랐어요. 그냥 차가운 게 아니라 뼈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원은 바퀴를 굴려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턱이 있었습니다. 앞바퀴가 걸렸어요. 한번 밀어봤는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뒤로 당겼다가
조금 더 세게 밀었어요. 앞바퀴가 문턱 위로 넘어가며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뒷바퀴는 더 높았어요. 두 손으로 바퀴를 잡고 체중을 실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쓸렸어요. 3번 시도한 끝에 뒷바퀴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겨우 한 뼘도 되지 않는 낡은 문턱을 넘는 일에도 때로는 온 체중을 실어 손바닥이 쓸려나가는 수고를 견뎌야 하는 법이죠. 지원은 방 안에 멈춰서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낡은 방이었어요. 장판이 오래되어 귀퉁이가 들떠 있었고 벽에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이 창가 쪽에 붙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섬에서의 날들은 처참했어요. 약은 보급선이 들어올 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거나 안개가 짙으면 배가 끊겼어요. 그럴 때는 약도 없고 식량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약을 아껴두기 시작했어요. 하루 2알을 한 알로 줄였습니다. 마비통이 더 길어졌어요. 밤이면 감각이 없는 자리에서 통증만 올라오는 이상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조리대가 휠체어 높이와 맞지 않아서 물 한 잔 따르려면 상체를 한껏 느려야 했어요. 한 번은 잘못 짚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차가운 타일 위에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숫자들을 처음부터 복기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또 틀리면 다시 셌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날 밤 수님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은 밥과 된장찌개가 냄비 뚜껑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수님 아주머니는 마루 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원이 밥그릇을 받아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혼자 왔어요? 수님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남편은요? 지원은 밥그릇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님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일어서려는 것을 지원이 먼저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 섬에 인터넷 되는 곳 있어요? 우체국에 컴퓨터 한 대 있어요. 주민 민원용인데 가끔 쓸 수 있어요. 거기까지 휠체어로 갈 수 있어요? 길이 울퉁불퉁한데. 내가 밀어줄게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 아주머니가 마루에서 내려가다가 잠깐 멈춰서 돌아봤어요. 밥은 데워 먹어야 해요. 찌개 냄비 저기 조리대 위에 올려놔요. 지원은 대답했고 수님 아주머니가 갔습니다. 밥이 차가웠습니다. 된장찌개도 식어 있었어요. 지원은 데우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무거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직 차가워서 숟가락을 제대로 쥐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서 넘겼어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와야 했어요. 육지에서는 그날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KDY 에너지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태윤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이 새 것이었어요. 서류 더미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임원들이 양쪽으로 늘어선 채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 옆자리에는 동생 태진이 앉아 있었어요. 재무총괄이사 직함이 명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윤이 결제 서류를 한 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 안건 오늘 확정합시다. 찬반 발언이 두어 차례 오갔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사전에 조율이 끝난 자리였어요. 태진이 의안 통과를 선언했습니다. 태윤이 서명을 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회의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 시각 시골섬의 낡은 안방에서 지원은 촛불을 켜고 있었어요. 전기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전구 하나가 나가 있었습니다.
순임 아주머니가 내일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지원은 책상 위에 초를 세웠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어요. 창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불꽃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돌아왔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어요. 가만히 흔들리는 촛불 앞에 앉아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일 때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장 차분하게 복귀해 내곤 합니다. 숫자를 불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불렀어요. 경영지원실에서 다루던 계좌 번호들이었습니다. 자회사별 자금 집행 내역이었어요. 분기별 수치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넘겨주던 비밀 보조 장부의 항목들이었어요.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머릿속 어딘가에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12년이 박아놓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지원은 기억 속 숫자들을 하나씩 끄집어냈어요. 불꽃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지원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우체국에 처음 간 것은 섬에 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임 아주머니가 약속대로 뒤에서 밀어주었어요. 길이 울퉁불퉁해서 바퀴가 자갈에 걸릴 때마다 지원의 몸이 위아래로 흔들렸습니다. 마비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올라왔어요. 지원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안은 작고 낡았어요. 직원 한 명이 창구에 앉아 있었고 안쪽 구석에 민원용 컴퓨터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두꺼운 구형이었어요. 키보드 위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앞에 휠체어를 밀고 앉았어요. 먼저 기업 공시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KDY 에너지 계열사들의 공시 내역을 검색했어요. 자회사 세 곳의 최근 재무제표를 순서대로 열었습니다. 숫자들을 봤어요. 지원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메모지에 숫자들을 받아 적었어요. 손이 느렸습니다. 손가락이 아직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하나에서 수상한 항목이 보였어요. 분기마다 내부 거래 수치가 일정하게 솟았다가 다음 분기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숫자 옆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다음 자회사를 열었습니다. 패턴이 반복됐어요. 지원은 잠깐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우체국 창문 너머로 선착장 쪽 흙길이 보였어요.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지원이 개인 메일로 백업해둔 파일이 있었어요. 팀장 시절 내부 감사 준비 때문에 작성했던 자금 집행 비교표였습니다. 출력본을 가방 속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지원이 가방에서 출력 뭉치를 꺼냈습니다. 화면의 수치와 종이 위의 수치를 번갈아 봤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5년 전 분기 집행 수치와 지금 자회사 내부 거래 수치의 출처가 같았어요. 같은 계열 흐름이었습니다. 공식 재무제표에는 출처가 없었어요. 수치가 처음 잡힌 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다음 분기였어요. 지원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날 태윤이 서 있던 자리가 떠올랐어요. 덤프트럭이 왔던 방향이었습니다. 몸을 던졌을 때 태윤이 뒤로 물러선 속도가 이상하게 빨랐다는 것을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놀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의 손이 메모지 위에서 멈췄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기 전에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됐어요. 성급하게 한 발이라도 내디디면 태윤이 먼저 알아채게 됩니다. 증거가 완성되기 전에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다만 숫자가 말하게 두려면 충분한 숫자를 먼저 모아야 한다고. 지원은 메모지를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섬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순임 아주머니가 마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 약 봉투가 2개 실려 있었어요. 보급선에서 왔어요. 처방약이래요. 지원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태윤 이름으로 신청된 것이었어요. 지원은 봉투 겉면을 한번 보다가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매트리스를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메모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얇은 종이였어요. 접힌 채로 바닥에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매트리스를 다시 제자리로 올렸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원은 촛불 쪽을 바라봤어요. 낮이라 켜지 않은 초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선착장이 보였어요. 오늘은 배가 이미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들어오는 배는 없었어요. 지원은 바퀴를 손으로 천천히 고정했습니다. 매트리스 아래 숫자들이 있었어요. 태윤이 아직 모르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밑에 밀어넣은 얇은 종이 더미는 스스로 입을 열기 전까지 가만히 숨을 죽인 채 때를 지키는 법이니까요. 지원은 창문 너머 선착장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배가 이미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들어오는 배는 없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충분한 숫자를 모으면 반드시 말하게 된다고. 지원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을 보고 있었어요. 섬의 계절은 빠르게 기울었어요. 육지에서는 아직 가을이 남아있을 시간인데 이 섬에서는 이미 공기가 달랐습니다. 보급선이 오는 날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태풍 예보가 뜨거나 안개가 짙으면 운항이 취소되었고 그럴 때는 약도 없고 생필품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그 간격을 계산해서 약을 아껴두기 시작했어요. 하루 2알을 1알로 줄였습니다. 마비통이 더 길어졌어요. 밤에는 다리 쪽에서 감각이 없는데 통증은 있는 이상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부엌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마시러 갔어요. 휠체어가 부엌 조리대 높이와 맞지 않아서 컵을 꺼내려면 상체를 최대한 느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잘못 짚어서 옆으로 쏠렸고 손이 조리대 모서리를 짚으며 바닥에 미끄러져 앉았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부엌 바닥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살이 닿는 낡은 타일 바닥이 차가울 때야말로 가만히 등을 세우고 자신이 쥔 수치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기에 가장 정직한 시간이 되곤 하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경영지원실에 앉아서 지원에게 장부를 넘겨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설명할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어요. 이 항목이 왜 여기 들어가는지, 이 계좌가 어느 자회사와 연결되는지, 이 수치가 다음 분기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지를 한 줄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어요. 틀렸을 때는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이 남는다고. 지원은 부엌 바닥에 앉은 채로 그 숫자들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자회사 3곳의 분기별 집행 수치를 순서대로 불렀어요. 이사회 의결 없이 처리된 항목들을 불렀습니다. 5년 전 감사 준비 때 자신이 직접 출연했던 이상 수치들을 불렀어요. 바닥이 차가웠지만 지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매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부엌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의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찬 타일 위에 앉아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숫자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했어요.
한 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오차가 없어야 했어요.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육지의 대표이사 실은 넓었습니다. 태우는 대형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눈이 흡족했습니다. 비서가 문 앞에서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사팀 요구사항 정리됐습니까? 네, 대표님. 데이비드 측에서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태윤이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태윤이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차기 대표이사의 가족 구성 및 가정 안정성 관련 증빙 요청. 태윤이 서류를 내렸습니다. 잠깐 거울을 봤어요. 그러다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목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배우자 포함 전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이 관련해서 뭔가 나온 게 있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만 실사단 쪽에서 배우자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비서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자료? 배우자 거주 상황과 생활 지원 내역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어요. 대표님, 실사단 쪽에서 배우자 면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태윤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필요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진이는 어디 있어? 재무본부에 있습니다. 불러. 비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윤이 말을 이었어요. 지원이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어. 실사단보다 먼저 움직여. 태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겼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 측 미팅 일정 잡아. 직접 만나야겠어. 비서가 나가고 나서 태윤은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은 채 잠깐 서 있었어요. 2조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계약이었어요. 그 계약의 조건으로 아내가 걸렸습니다. 섬에 버려둔 아내였어요. 태윤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넓고 번듯한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는 호사보다 가끔은 먼지 쌓인 낡은 철바퀴를 매만지는 손끝이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수님 아주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바퀴의 녹슨 자리를 마저 문지르던 손을 멈췄어요. 수님 아주머니의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리어카 소리가 없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선착장에 차들이 내렸어요. 언제요? 아까 아침 배에서.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여럿인데 배편 시간을 캐묻고 다닌다고 선착장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지원은 천 조각을 바퀴 위에 그냥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로 내려왔어요. 몇 명이래요? 서너시라고 하던데. 차가 2대더래요. 지원이 잠깐 선착장 쪽을 봤다가 수님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저 사람들이 여기 왜 온 거예요? 아마 저 데리러 온 사람들일 거예요. 수님 아주머니가 굳은 얼굴로 지원을 봤습니다. 데리러? 그 남편이요? 그쪽에서 보낸 거겠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이제 와서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님 아주머니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저녁에 부엌에서 쓸 양초 1개만 빌릴 수 있어요? 수님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사람들이 오면 어쩔 거예요? 어쩌긴요. 만나면 되죠. 만나서 어쩌려고요. 지원이 바퀴를 천천히 굴렸습니다. 방 쪽을 향했어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수님 아주머니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지원이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안방에 들어와서 지원은 바로 매트리스 쪽으로 휠체어를 붙였습니다. 매트리스를 밀어냈어요. 바닥에 납작하게 눌려있던 메모지 묶음이 드러났습니다. 지원은 메모지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우체국 컴퓨터 앞에서 옮겨 적은 수치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엌 바닥에서 복귀한 수치들을 더 얹었어요. 두 묶음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항목이 맞았어요. 지원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선 하나를 그었어요. 두 수치를 연결하는 선이었습니다. 그 옆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을 긋고 날짜를 적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손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보였어요. 자회사 세 곳을 거쳐 나간 자금이 어느 분기에 어느 계좌로 집결되는지가 보였습니다. 공식 장부 어디에도 남지 않는 수치들이었어요. 그런데 지원의 종이 위에서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어요. 숫자는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연필을 내려놓고 지원은 잠깐 손을 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었어요. 지원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천천히 굽혔다 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것처럼 높게 부서졌습니다. 지원은 메모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매트리스 아래가 아니었어요. 장판이 들뜬 귀퉁이를 살짝 드러냈습니다. 그 밑에 밀어 넣었어요. 더 깊은 자리였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빈 종이 위에 서명을 연습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천천히 한 획씩 눌러서 썼습니다. 2번 썼어요. 3번 썼습니다. 손이 덜 떨렸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자갈 위로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였어요. 지원이 알던 소리와 달랐습니다. 보급선이 아니었어요. 수님 아주머니의 리어카도 아니었습니다. 차였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은 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마당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엔진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났고 낯선 발소리들이 자갈을 밟았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지원은 종이 위에 이름을 한 번 더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눌러서 썼어요. 낯선 발소리가 문 앞까지 죄어올 때 펜촉을 꾹 눌러 제 이름 석자를 정성껏 꾹꾹 적어 내려가는 행동은 어쩌면 제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요한 다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발소리가 마당 쪽에서 멈췄습니다. 차가 2대였습니다. 자갈 위에 타이어가 멈추는 소리가 마당 안까지 들렸어요. 지원은 툇마루 끝에 휠체어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수님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화분들이 툇마루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직 뿌리가 덜 내린 것들이었는데 지원이 며칠째 저녁마다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워낙 바람이 세서 화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갈을 쌓아 고정해 두었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 소리였어요. 여러 켤레였습니다. 지원은 마당 입구 쪽을 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양복깃을 세운 남자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태윤의 동생 태진이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태진은 마당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다 툇마루 쪽에 앉아있는 지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발걸음을 아무리 느리게 굴려도 구두 앞코에 밀려나는 자갈 소리까지 감추지는 못하는 법이죠.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었네. 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걸어오는 걸음이 느렸어요. 구두 앞코가 자갈을 밀어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원이 대답했어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진이 멈추지 않고 퇴마루 앞까지 왔어요. 수행원 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꺼내 태진에게 건넸습니다. 태진이 서류 봉투를 지원의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던지는 것과 올려놓는 것의 중간쯤 되는 동작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야 해. 무슨 사진이요? 실사단 제출용. 형 가족 요양 지원 사진. 여기서 잘 요양하고 계신다는 거 보여줘야 하거든. 지원이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그냥 올려둔 채 태진을 봤습니다. 저는 요양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양 중인 척 찍는 거잖아. 아버지 회사 투자 유치 서류에 가짜 사진을 쓰겠다는 거예요. 태진이 코로 짧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라고 하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는지는 알고 있어? 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 회사야? 지원은 서류 봉투를 퇴마루 위로 내려놨어요. 태진 쪽이 아니라 옆으로 내려놨습니다. 촬영은 못해요. 태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빠졌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지. 결과는 같아요. 이봐,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형이 이번 투자만 끝내면 대표 자리도 끝이야. 실사단 놈들이 배우자니 가족이니 자꾸 골치 아프게 굴어. 당신 사진 몇 장이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지원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내려와 있었어요. 손바닥이 허벅지 위에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태진은 그 침묵을 굴복으로 읽었는지 수행원 쪽으로 손짓했어요. 수행원 한 명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얼굴만 조금 들어. 오래 걸리지 않아. 찍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봐. 서류도 안 돼요. 태진이 지원 앞에 섰습니다. 눈높이 차이가 있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어야 했고 태진은 내려다보는 위치였습니다.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회사 지분? 아버지 유산? 다 정리됐어. 당신 이름으로 된 거 이제 없어. 그건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 여기서 뭘 어떻게 확인해? 지원이 바퀴를 굴렸습니다. 태진에게서 반보 물러나는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옆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퇴마루 앞에 세워둔 화분 쪽이었어요. 화분을 정면으로 보는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태진이 그 움직임을 봤어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잠깐 지원을 봤습니다. 지금 화분 보는 거야? 당신 볼 필요는 없잖아요. 태진이 숨을 짧게 뱉었어요. 그러다 수행원 쪽을 돌아봤습니다. 수행원들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태진이 다시 지원 쪽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갇혀서 숨만 쉬고 살더니 눈빛만 독해졌네. 지원이 화분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발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고의적으로 천천히 걸어서 화분 쪽으로 왔습니다. 지원이 그 발을 봤어요. 멈추기를 기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두 앞코가 화분 하나에 닿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밀었습니다. 화분이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며 깨졌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원의 바퀴 옆으로 토분 조각이 굴러왔어요. 태진의 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화분이었어요. 이번에는 발로 찼습니다. 화분이 마당 저편까지 굴러가며 부서졌어요. 지원은 바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입술 안쪽을 물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태진이 마지막 화분 앞에 섰습니다. 서명해. 지원이 정면을 봤어요. 태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 선착장 쪽 먼 바다를 보는 것이었어요. 파도가 방파제 위로 하얗게 부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진의 발이 마지막 화분을 걷어찼어요. 깨진 조각들이 마당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발끝으로 흙을 헤집고 토분을 부수는 거친 소란보다
그 조각들이 구르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보는 바퀴의 멈춤이 언제나 더 매서운 법입니다. 흙먼지가 일었어요. 지원의 무릎 위로 흙가루가 내려앉았습니다. 태진이 지원의 다리 쪽을 구두발로 툭 건드렸어요. 감각이 없는 다리였습니다. 지원의 몸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느껴지지도 않지? 지원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눈이 선착장 방향으로 고정된 채였어요. 손잡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수행원들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버텨봐. 약 떨어지면 결국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될 테니까. 수행원들이 움직였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차 쪽으로 갔습니다. 태진이 뒤따라가다가 마당 입구 쪽에서 돌아봤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엔진이 켜지는 소리, 자갈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가 차례로 들렸어요. 그 소리들이 흘길을 따라 멀어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들이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흙이 자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드러난 채 마당 위에 뒤집혀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지원은 그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바퀴를 굴렸어요. 깨진 조각들 사이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바퀴가 흙을 밟았어요. 몸을 앞으로 숙여 뒤집혀 있는 식물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뿌리에 흙이 몇 개 붙어 있었어요. 지원은 식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퀴를 굴렸습니다. 깨지지 않은 조각, 바닥에 덜 흩어진 흙을 찾아서 옮겼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바퀴 앞에 종이 한 장이 자갈 위에 납작하게 눌려 있었어요. 깨진 화분 조각과 흙 사이에 반쯤 덮인 채로 있었습니다. 봉투였어요. 흰 봉투였는데 태진의 수행원 쪽에서 떨어진 것인지 서류 봉투와 함께 섞여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원이 몸을 더 숙였습니다. 손이 닿을 거리였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영문이었어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원의 시선이 발신인 란에서 멈췄어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마크였습니다. 실사단 쪽 서류였어요. 지원이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서류 한 장과 함께 작은 비닐 파우치가 들어 있었어요. 파우치 안에 손가락만 한 검은 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태진이 서류를 쏟아내다 흘린 것 같았어요. 지원은 칩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어떤 차량의 블랙박스 칩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은 칩과 봉투를 함께 품에 안은 채 창백해진 얼굴로 선착장 먼바다를 응시했어요. 눈이 자연스럽게 선착장 쪽으로 향했어요. 먼바다는 잿빛이었습니다. 수평선 어딘가로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손에서 뿌리째 뽑힌 식물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지원은 봉투를 꼭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깨진 조각과 흙더미 사이에 떨어진 작은 칩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 사람은 굳이 소리를 지르는 대신 가만히 품 안으로 옷깃을 여며 감추는 쪽을 택하곤 하는 법입니다. 바람이 마당을 한번 크게 쓸었습니다. 흙먼지가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어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착장 먼바다를 바라보는 눈이 한 곳에 고정된 채로 그 시선이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침 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착장 쪽을 내다보면 물 한 개만 가득했어요. 방파제 위로 파도가 높게 올라왔다 쓸려나갔고 수평선 쪽은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 약을 반 알만 먹었습니다. 아껴두던 것마저 이제 이틀치가 남지 않았어요. 수님 아주머니가 아침 일찍 들렀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배가 안 뜰 것 같대요. 오늘은 기상이 나쁘다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약은요? 어제 것도 다 못 드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틀은 버텨요.
수님 아주머니가 지원의 얼굴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인지 지원은 알았습니다. 더 붙들지 않았어요. 수님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지원은 마당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먼바다에서 밀려오는 거친 소음이 마당 구석까지 밀려들 때 사람은 귀를 막는 대신 가만히 등을 세우고 다가올 소란을 묵묵히 기다리곤 하죠. 마비통이 허리 아래로 길게 뻗어 있었어요. 감각이 없는 자리에 통증만 있는 이상한 상태가 어젯밤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등을 세웠어요. 앉은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때 선착장 쪽에서 엔진음이 들렸어요. 배가 아니었습니다. 차였어요. 자갈 위를 구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은 시선을 선착장 흙길 쪽으로 고정했어요. 세단이 한 대였습니다. 태윤이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자갈 위에 내려왔습니다. 태윤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태진 때와 달리 수행원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태윤은 지원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지원이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직접 왔어요. 태진이가 못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직접 받으러 온 거야. 태윤이 봉투를 지원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칠게 던지는 것이었어요. 지원은 봉투가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줍지 않았어요. 무슨 서류야? KDY 에너지처가 지분 전체 명의 위임. 사인 한 번이면 돼. 아버지 지분이야. 장인어른 돌아가셨잖아. 지금은 상속 처리 중이고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정리해야 해. 나는 정리하라고 한 적 없어. 태윤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원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보면 안 되는 것을 봤다는 식의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후 태윤이 다시 봉투를 들어 지원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지원아, 쉽게 생각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넘길 생각은 없어. 태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빠졌습니다. 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 그래. 지금 나한테 그런 말하는 거야. 그 서류 다시 가져가요. 태윤이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봉투 밖으로 밀려나왔어요. 이번 배 끊겨. 오늘부터 보급 차단할 거야. 약도 없고 식량도 없어. 그래도 버틸 수 있어? 지원이 태윤을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협박이야? 현실이야. 현실이면 해봐요. 지원아,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야. 몸도 그렇고 약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내 몸 걱정은 당신이 할 게 아니야. 서명하면 바로 육지로 내보내줄게. 병원도 가고 제대로 된 요양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섬에서 버틸 이유도 없잖아.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태윤을 흔들어야 했는데 태윤은 침묵을 굴복 직전으로 읽었어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돌아가요. 서명부터 하라고. 안 들렸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자세가 지원 쪽으로 좁혀졌어요. 지원이 바퀴를 뒤로 한 칸 밀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윽박지르는 상대의 서슬퍼런 위세보다 철바퀴를 뒤로 한 칸 가만히 밀어내며 거리를 두는 손끝의 움직임이 언제나 더 매서운 법입니다. 태윤의 손이 지원의 재킷기 쪽으로 뻗어왔어요. 잡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지원의 상체가 등받이 쪽으로 눌렸어요. 지원아, 여기서 이렇게 끝낼 거야?
그때 태윤의 손이 약통 쪽으로 갔습니다. 지원의 재킷 주머니에 꽂혀 있던 약통이었어요. 태윤이 약통을 꺼냈습니다. 지원이 손을 뻗었어요. 그거 줘요. 태윤이 약통을 보다가 바닥에 던졌습니다. 바닥 위에 떨어진 통이 뚜껑이 열리며 알약들이 마당 바닥으로 굴러나왔어요. 태윤의 구두가 그 위를 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이었어요. 가루가 됐습니다. 지원이 바닥에 약가루가 번지는 것을 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이 쥐어졌어요. 손가락이 아팠는데 풀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일어섰어요. 이번 주 안에 서명 안 하면 정말 끝이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음이 켜졌습니다.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KDY 에너지 대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태윤과 태진이 서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실사단 최종 방문 일정표였습니다. 섬에서 어떻게 됐어? 태진이 물었어요. 끝까지 서명 안 하더라. 대신 약통은 밟아버렸어. 이번 주 보급부터 막을 생각이야. 버티면? 못 버텨. 태윤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 올 거야. 태진이 잔을 들었어요. 실사단 방문은 다음 주 화요일로 확정하자. 그때까지 처리되면 깔끔하겠지.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서야 지원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풍우가 시작되어 있었어요. 창문이 진동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지원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 쪽으로 바퀴를 굴렸어요. 마비통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약이 없었어요. 허리 아래쪽이 눌리는 것 같은 압박감이 밤이 깊어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지원은 이를 물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입술 안쪽을 물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초 쓰다 남은 성냥, 낡은 메모지 묶음이었어요. 지원의 손이 그것들을 하나씩 헤쳐냈습니다. 서랍 안쪽으로 손이 들어갔어요. 손가락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딱딱한 것이었어요. 구형 휴대폰이었습니다. 사고 전에 쓰던 것이 아니었어요. 수님 아주머니가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해 구해준 중고 단말기였습니다. 보조 배터리와 함께 쌓여 있었어요. 지원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느리게 켜졌어요. 액정이 밝아지며 신호를 잡았습니다. 지원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주웠던 봉투가 떠올랐어요. 실사단 관련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연락처와 함께 작은 칩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수님 아주머니 도움으로 우체국에 들렀을 때 낡은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지원은 끝까지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을 떼지 않았어요. 다시 칩을 봉투에 넣어 품에 안았습니다. 안에는 연락처와 함께 작은 칩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수님 아주머니 도움으로 우체국에 들렀을 때 낡은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지원은 끝까지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을 떼지 않았어요. 다시 칩을 봉투에 넣어 품에 안았습니다. 안에는 실사단장 데이비드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태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사단이 배우자와 가족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원은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태윤이 숨기려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지원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렸어요. 세 번째 신호음이 짧게 끊겼습니다. 건너편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였습니다. 지원이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태윤의 아내 박지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건너편에서 영어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실사단이 검토해야 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오지 마십시오. 감사팀과 소액주주 대표단도 함께 와주셔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 다음 건너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낮고 명확한 발음이었어요. 지원의 창백했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방파제 위로 파도가 높게 올라왔다 부서졌어요. 내일 아침에는 배가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말한 마지막 배편이었어요. 지원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용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퀴 잠금 장치에 손이 갔어요. 잠그려다 멈췄습니다. 잠근 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원은 선착장 방향을 봤어요. 파도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왔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지원의 눈은 파도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수평선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녹슨 잠금장치 위에 손을 올린 채 수평선의 빈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는 행동은 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도 자신이 디딘 자리를 쉽사리 내어주지 않겠다는 나지막한 버팀일지도 모릅니다. 손이 바퀴 위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새벽배는 안개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측에서 배편을 수배했다는 보고가 태윤 쪽에 먼저 들어갔어요. 실사단이 섬으로 직접 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윤은 즉시 별도 선박을 수배했어요. 지원은 선착장 트랩 앞에 있었습니다. 수님 아주머니가 옆에 섰고 그 뒤로 이미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 마당과 선착장 사이 흙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사단장 데이비드가 먼저 내렸어요.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으로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 대표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감사팀 임원 셋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마당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지원은 트랩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1시간쯤 뒤 차량을 실은 소형 선박 한 척이 선착장으로 들어왔어요. 배가 램프를 내리기 전부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램프가 내려오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태윤이 내렸습니다. 뒤이어 태진도 차에서 내렸어요. 사설 경호원 둘이 뒤따랐습니다. 태윤이 흙길을 걸어 올라오다가 멈췄습니다. 마당이 보였을 때였어요. 태윤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마당에 빼곡히 들어선 낯선 정장 차림들을 마주할 때 사람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멈춰 선 발끝부터 가만히 굳어버리곤 하는 법이죠. 마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외국인, 정장 차림의 임원들, 처가 회사 계열 직함을 달고 있는 얼굴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태윤이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녹슨 바퀴의 휠체어 위에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태윤을 보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쪽을 향해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5년 전 경영지원실에서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지원이 그 안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흰 종이 위에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옆에 선 감사팀 임원이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태윤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원이 그때 태윤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오셨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어? 내가 초대했어요. 내가 허락한 적 없어. 당신 허락은 필요 없었어요. 태윤이 데이비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이건 내부 문제야.
지금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거야. 데이비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반박 근거를 주시면 됩니다. 이 서류 자체가 조작된 거야. 조작됐다면 어느 항목이요? 태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데이비드가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습니다. 태윤이 지원 쪽으로 돌아섰어요. 지원아,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아?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있어? 알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이 서류들 어떻게 확보한 건데? 공개 공시 자료예요. 전부 내부 정보가 섞여 있어. 팀장 재직 시절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예요. 내부 정보가 아니에요. 태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기색이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짧게 손을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췄어요. 지원아,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너도 잘 알잖아. 잘 알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태윤 씨, 지원이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사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요. 지금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태윤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감사팀 임원에게 넘겼어요. 임원이 따로 준비한 비교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원이 제출한 수치와 KDY 에너지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은 것이었어요. 항목별로 색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붉은 칸이 많았어요. 소액주주 대표단 중 한 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된 자금이 5분기 연속이에요. 다른 임원이 이어받았어요. 자회사 3곳을 경유한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건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요. 태윤이 그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수치들은 내부 감사에서 이미 검토됐어. 오류 없이 통과된 항목이야. 어느 감사팀입니까? 우리 내부 감사팀. 자회사 감사팀장이 태진 이사가 선임한 분이죠? 태윤이 말이 막혔습니다. 소액주주 대표가 데이비드를 봤어요. 실사를 이 자료 기준으로 다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두꺼운 가죽 가방의 지퍼가 단단히 닫히는 소리만큼 수년간 억지로 붙잡고 있던 서류 더미가 차갑게 끊겨 나가는 소리도 드문 법입니다. 태윤 쪽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먼저입니다. 2조 원 투자 검토는 오늘부로 중단하겠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2조 원이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잠깐. 박태윤 대표님, 이 자리에서 추가 논의는 어렵습니다. 데이비드가 지원 쪽으로 돌아섰어요. 짧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마당 가장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도 말을 멈춘 채 자리를 지켰어요. 데이비드와 감사팀 임원들은 탁자 근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태윤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태윤이 지원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된 거야? 5년 동안 했어요. 이 서류들 어디서 나온 거야?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섬에서? 네. 태윤이 지원을 내려다봤어요. 지원은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선착장 쪽을 보고 있었어요. 배들이 안개 너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지원이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선착장에서 시선을 돌려 태윤을 봤어요. 처음으로 직접 봤습니다. 우리 사이 말의 무게가 달랐어요. 태윤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지원이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천천히, 어디에도 서두름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꺼냈어요. 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검은 칩이었어요. 태윤의 눈이 그것에 고정됐습니다. 지원이 그 칩을 들어 태윤 앞에 똑바로 세웠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검은 칩 하나를 정면으로 치켜들 때 그 작은 사물이 들이미는 묵묵한 무게 앞에서 상대는 굳이 뱉으려던 말마저 잃어버리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경호원들이 있는 입구 쪽으로 눈이 갔어요. 그러다 다시 칩으로 왔습니다. 지원이 그때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당신도 잊고 있었겠지.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당의 흙 위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마당 낮은 곳에 남아 있었어요. 지원의 손이 칩을 쥔 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바퀴에 녹이 번지도록 5년을 쥐고 있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감사팀 직원 한 명이 노트북을 간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지원이 칩을 내밀었어요. 감사팀 직원이 받아서 포트에 꽂았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이 탁자 쪽으로 시선을 모았어요. 데이비드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팀 임원 둘이 노트북 양옆에 섰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음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또렷했습니다. 속도, 진입 각도를 지시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이 이어지며 통화 상대의 얼굴이 잠시 스쳤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정확히 내 쪽으로 와. 속도 줄이지 마. 마당 안이 굳었어요.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태진이 태윤을 봤어요. 태윤의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태윤이 움직였어요.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트북 쪽이었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 합성이야.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태윤을 봤어요. AI로 목소리 조작하는 거 요즘 어렵지 않아. 저 얼굴도 딥페이크면 돼. 아무 근거 없이 이걸 증거라고 들이밀고 있는 거야. 데이비드가 태윤을 봤습니다. 감사팀 임원이 노트북 화면을 다시 열었어요. 저 자료도 마찬가지야. 태윤이 지원 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앞에 노트북 화면이 열리고 제 과오가 낱낱이 드러날 때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억지로 몸을 틀어 목소리부터 높이곤 하는 법이죠. 당신이 어떻게 이 칩을 갖고 있어? 사고 현장에서 내가 직접 수거했어. 당신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조작된 거야. 소액주주 대표 한 명이 말했어요. 그 칩이 어떻게 현장에서 나왔는지는 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나와. 저 여자가 어디서 구했는지. 태윤이 주주 쪽을 향했습니다. 장부 자료도 봐요. 저건 내부 자료야. 불법으로 취득한 거야. 법적으로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고. 감사팀 임원이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공시자료 기반 분석본은 전부 공개 자료입니다. 내부 자료라고 주장하시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제표 비교 항목들이 내부 원본 수치야. 제출된 자료에는 공시 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시로 확인 가능한 수치입니다. 태진이 그때 나섰어요. 자회사 내부 집행 내역은 공시에 없어. 저게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을 못하면 불법 취득이야. 소액주주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회사 수치는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2분기 집행 내역 중 3개 항목이 이사회 의결 없이 처리된 것으로 이미 검토됐어요. 이건 내부 자료 없이도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구조입니다. 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가 5년 동안 섬에 갇혀 있으면서 이걸 다 꾸민 거야. 복수극이야. 저 여자가 남편을 끌어내리려고 조작한 거라고. 데이비드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윤 대표님. 태윤이 멈췄어요. 지금 제출된 블랙박스 원본 파일에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촬영 기기 일련 번호, 녹화 시각, GPS 위치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기술팀이 지금 분석 중입니다. 5분이면 결과가 나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태진이 옆에서 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5분 뒤 데이비드의 팀원이 태블릿을 들고 데이비드에게 걸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을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촬영 기기가 사고 당시 현장 반경 50m 이내에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메타데이터 조작 흔적은 없고요. 태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서류첩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덮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데이비드가 영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곧바로 옮겼어요. 저희 자산운용사는 사기꾼과 살인미수범이 운영하는 기업에는 단 $1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마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액주주 대표 한 명이 태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서입니다. 오늘 날짜로 두 분 모두 전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태진이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바닥을 봤습니다. 태윤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굽혀졌어요. 서 있던 사람이 주저앉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빠지며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태윤의 손이 지원의 휠체어 바퀴 쪽으로 뻗어왔어요. 지원은 바퀴를 뒤로 반칸 밀었습니다. 태윤의 손이 허공에 닿았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뒤늦게 내뻗는 손길마다 결국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텅 빈 가슴만 쓸어내리게 되는 법입니다. 지원아.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5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지원은 태윤을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시선이 그 너머 선착장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을 봐서라도 그분이 이런 걸 원하셨겠어. 지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무언가를 잡으려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가락을 한번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것이었어요. 태윤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바퀴 테두리 쪽이었어요. 지원이 그 손을 쳐냈습니다. 힘 있는 동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옆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태윤의 손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마당 안에서 지켜보던 섬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님 아주머니가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선착장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지원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지원의 머릿속에서 다른 장면의 기억을 꺼내들었습니다. 섬집방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있었어요. 휠체어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원의 손이 자신의 다리를 짚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다리였어요. 두드렸어요. 주먹으로 천천히 반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두드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였어요. 손등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다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입술이었어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순서였어요. 자회사 집행 항목, 분기별 수치, 계좌 경로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숫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셌습니다. 틀렸어요. 다시 셌어요. 다시 틀렸습니다. 다시 셌어요. 손이 다리를 두드리는 것을 멈췄을 때 손등에 피가 맺혀 있었어요. 지원은 손등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봤어요. 그리고 다시 숫자를 셌습니다. 지원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마당이었어요. 태윤이 아직 흙바닥에 있었습니다. 태진은 서류를 받은 채 서 있었어요. 마당 안에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지원이 바퀴를 굴렸어요. 마당 입구 쪽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요.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 2명을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사관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윤이 그들을 보고 일어서려 했어요.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팔을 잡았어요. 수사관이 다가왔습니다. 태윤이 팔을 빼려 했어요. 이건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야. 영장이 있어? 수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서류에 멈췄어요. 입이 굳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태진이 옆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정상적인 절차야? 지금 적법하게 해. 수사관 한 명이 태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2번째 수갑 소리가 났습니다. 소액주주 대표단도, 감사팀 임원들도, 선착장 아저씨도, 수님 아주머니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섬의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마당을 채웠습니다. 태윤이 끌려가면서 지원 쪽을 봤어요. 지원은 그 시선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착장 방향을 향해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2 사람을 호송선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발소리가 흙길을 따라 멀어졌어요. 태윤이 뭔가를 외쳤는데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지원에게는 닿지 않았어요. 호송선의 엔진이 켜졌습니다. 배가 선착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원은 방파제 위에서 봤습니다. 휠체어가 방파제 끝쪽에 있었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지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배가 멀어지는 것을 봤어요. 안개 너머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배를 봤습니다. 배가 사라졌습니다. 지원이 손을 내렸어요. 바퀴 잠금 장치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 놓였어요. 잠그지 않았습니다. 손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 아래를 부쉈습니다. 하얀 포말이 올라왔다 떨어졌어요. 지원의 손은 잠금 장치 위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떴을 때 바다는 잿빛이었고 수평선은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잠금 장치를 놓았습니다. 바퀴가 아주 조금 앞으로 굴러갔어요. 지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어요. 철바퀴를 단단히 묶어두던 잠금 장치를 슬며시 놓아버릴 때 사람은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가만히 바람을 맞으며 멈춰 서는 쪽을 택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방파제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손으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지원은 방파제에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올라왔어요. 밀려오고 부서지고 쓸려나갔습니다. 지원은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어요. 잡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임 아주머니가 옆으로 와서 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지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바다를 보며 잠깐 그렇게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순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이 집행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웅과 태진의 KDY 에너지 지분은 법원 결정으로 전액 동결되었어요.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고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회사 세 곳을 경유한 비자금 세탁 구조는 지원이 제출한 장부와 공시자료 대조를 통해 거의 그대로 인정되었어요. 동결된 지분과 불법 취득 재산은 지원에게 강제 환수됐습니다. 이혼 서류는 지원이 직접 접수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혼자 갔습니다. 대리인을 쓰지 않았어요. 서류를 받아 서명칸에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썼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네 글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창구 너머로 완전히 건네질 때 사람은 비로소 제자리를 묶어두던 타인의 서명을 깨끗이 지워내곤 하는 법이죠.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었어요. 창구 너머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보다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어요. 창밖 하늘은 맑았습니다. KDY 에너지 본사 지하 기록 보관소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 직원이 열쇠를 꺼내 따줬어요. 문이 열리면서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함께 나왔습니다. 지원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따라 들어오려다 지원이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요. 직원이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보관소 안은 넓지 않았습니다. 철제 캐비닛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형광등이 켜졌고 밝은 조명이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원은 바퀴를 굴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구석 쪽 캐비닛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뻑뻑했어요. 지원이 두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에 먼지가 두텁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 손전등을 꺼내 안을 비췄어요. 캐비닛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뒤쪽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꺼낸 것은 회장 명패였습니다. 나무로 된 것이었어요. 검은 칠이 된 받침대에 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서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지원이 재킷 안쪽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해진 거즈 손수건이었어요. 지원이 명패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닦았어요. 한 획씩 닦았습니다. 글자가 나왔어요. 박성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원의 아버지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손수건이 명패 위에 얹힌 채로 잠깐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원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지 않았어요.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다시 손수건을 움직였습니다. 받침대 아래까지 닦아냈어요. 다음에 꺼낸 것은 현판이었습니다. 크고 무거웠어요. 캐비닛 안에 세로로 기대져 있었는데 지원이 두 손으로 잡아 끌어내다 한 번 놓칠 뻔했습니다. 무릎 위에 세우듯 올려놓았어요. 회사의 이름이 새겨진 오리지널 현판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걸려 있었는지 지원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골라서 달았던 자리였습니다. 지원이 현판 위를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먼지가 거쳤습니다. 이름이 나왔어요. 지원이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소리 없이 읽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떴을 때 현판이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지원이 현판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았어요. 회장실은 높은 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복도 끝에 임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비서팀이었고 감사팀 임원이었고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도 있었고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원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한쪽 벽 전체였습니다. 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자기 취임 이후 원래 것들을 모두 내린 자리였어요. 지원이 현판을 든 채 정면 벽 앞으로 갔습니다. 못이 이미 박혀 있었어요. 현판을 걸었던 자리였습니다. 지원이 현판을 들어 올렸어요. 두 팔이 올라갔습니다. 무게가 있었어요. 손목이 떨렸습니다. 지원은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현판이 벽에 걸렸습니다. 지원이 손을 떼지 않았어요. 수평을 봤습니다. 왼쪽이 조금 높았어요. 손으로 오른쪽 귀퉁이를 살짝 눌렀습니다. 수평이 맞았어요. 벽면에 단단히 박힌 못 위로 해묵은 나무판을 비로소 바로 놓을 때 틀어져 있던 수십 개월의 시간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 차분히 멈춰 서기도 합니다. 지원이 손을 내렸어요. 현판을 봤습니다.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5년 동안 없었던 이름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판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집무실 창가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육지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이 가끔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나무들이 한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었다가 돌아왔어요. 지원은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어요.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이 받았어요. 비서가 뭔가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지원이 창문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비서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차는 따뜻했어요. 지원이 두 손으로 컵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도자기 표면에 닿았어요. 따뜻한 것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잠시 그 온기를 느꼈어요. 창밖으로 회사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10수년을 걸어 다녔을 자리였어요. 지원이 팀장으로 오가던 복도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 전화를 하며 걷는 사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원이 창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받이처럼 유리가 차가웠어요.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햇살이 유리를 타고 들어와 지원의 어깨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어요. 지원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손이 무릎 위에 있었어요. 컵을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지원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등에 아직 녹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바퀴를 쥐었던 자국이었어요. 닦이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지원이 그 자국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들었어요. 창밖이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거친 쇠바퀴를 굴리며 손바닥에 깊게 박힌 녹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은 굳은 살처럼 남은 흔적을 억지로 닦아내는 대신 제 삶의 단단한 뼈대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오늘을 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지원은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있게 뒀습니다. 햇살이 지원의 머리카락을 따뜻하게 지나갔어요. 지원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였어요. 이 자리가 처음으로 자기 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숨이었습니다. 빌린 것도 아니었고 참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밖 하늘에 구름이 하나 지나갔어요. 지원은 그 구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다시 파란 하늘이 남았어요. 지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지원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고 그 대가로 외딴 섬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숫자와 기록으로 감춰졌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숫자를 외우고 메모를 남기고 다시 확인하던 시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기억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버텨낸 시간은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이 본 것을 잊지 않았고 자신이 들은 것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원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 담긴 무게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도 없는 방에서 지원이 숫자를 되뇌며 메모를 이어가던 장면이 오래 남습니다. 그 장면은 마지막 역전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지원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극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극장이었습니다.